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그 대가족 모델을 중심으로 해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가족 가치관 정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1970년대까지 한 해에 100만 명을 출산하던 출생아 수가 있던 우리나라가 30년 만에 반으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합계 출산율로 따지자면 1970년대에 4.53명이었던 것이 2005년도에는 1.08로 이렇게 급속하게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다 보니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부랴부랴 2005년도부터 이것에 대한 대책을 시작을 했는데요. 2006년도부터 대한민국 정부는 매 5년마다 저출산 문제 해결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2021년 즉 3차까지 약 202조 2천억 원의 예산을 사용했고 연평균 21.1%를 예산이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2018년에 OECD 국가 중에 유일하게 합계 출산율이 1 이하로 떨어졌고요. 작년에는 2022년에는 더 급락해서 0.78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가 저출산의 원인을 어떻게 보았냐면 사회 경제적인 그러한 여건이 변화되기 때문이다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너무 비싸서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너무 과도한 지출 때문에 어렵고 또 교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등등의 이유 때문에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할 것이다, 안 하고 있다. 그리고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낳는데 미루거나 또는 낳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든지 또 주택을 제공하고 양육 부담을 감소하는 정책을 펴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16년간 이렇게 정말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의 지속적인 하락을 보이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까지 사회 경제적 관점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했는데 결코 이것을 해결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방증하는 겁니다. 오히려 해결하기보다는 출산율이 더 하락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적 경제적 관점이 오히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았는가라는 것을 사실은 검토할 때가 되었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진단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사회 경제적 관점으로 저출산을 보는 것, 물론 그것도 일부분 요인이 있겠지만 사실은 그동안 우리 한국인이 지니고 있었던 정말 아름답고 정말 훌륭한 그러한 가족 가치관이 붕괴됨에 따라서 이것이 변화됨에 따라서 저출산 현상이 가속화되어 있다라고 저는 진단을 하고 있고요. 그 진단 하에서 가족 가치관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 연구를 시작을 하고 여러분에게 발표를 드리고 있습니다. 개회사에서도 잠깐 언급되었던 것처럼 2021년도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에서 전 세계 경제 선진국이라고 불리우는 17개국의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삶의 의미를 만드는 요소가 무엇이냐라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7개 나라 중에서 14개 나라, 대부분의 나라가 1위를 가족의 가치를 첫으로 뽑았는데 우리나라는 그것이 3위로 밀려났고요. 이 조사 국가 중에 유일하게 물질적 풍요를 이렇게 선택한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을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대한민국은 가족 중심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 가족을 무엇보다도 더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 왔는데 이 조사를 보면
많이 지금 바뀌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조사 결과와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와 연결해 보면 어떤 시사점이 나오냐면 결국은 이 가족의 가치는 점점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상태에서 물질적 풍요라고 하는 가치가 좀 더 우선되어지면서 결국은 물질적 풍요가 보장되지 않으면, 이것이 어려우면 결국은 가족을 갖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트렌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조사에서 나타나는 시사점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가족의 가치관 변화가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전제를 두고, 가설을 두고 이 부분을 좀 추적해서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을 고려하면서 저출산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가족 가치관을 정립하는 것을 발표의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발표는 먼저 가족 가치관이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지금까지 진행됐던 선행 연구들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의 대가족 모델의 특징과 거기에 내재되어 있는 가치관을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그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서 좀 요약을 제가 여기서 했는데요. 미혼자의 가족 가치관 변화가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에 대한 요약입니다. 미혼자의 경우 전통적인 결혼관과 출산관에 동조하면 그렇지 않은 미혼자보다 결혼 의향이 더 높습니다. 되게 상식적인 거죠. 그리고 자녀의 필요성, 부모의 가치, 또 부부간의 성역할 규범에 대해 긍정적일수록 결혼 의향이 더 높습니다. 반면에 혼전 동거라든지 혼의 임신, 그리고 이혼에 대해 부정적일수록 결혼 의향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높은 걸로 나타났는데요. 한 가지 흥미로운 연구 결과는 뭐냐면 임병인 서예림의 2021년도 여성의 가족 가치관과 결혼 및 출산 의향에 보면 합계 출산율이 1명 이상이었던 2015년과 1 이하로 떨어진 2018년도 이 3년 사이를 비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연구 결과가 나왔냐면 이 3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전통적 결혼관과 출산관에 대한 지지가 하락이 됐고요. 자녀의 필요성과 부모의 가치, 부부간의 성역할 규범 지지도 역시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혼전 동거라든지 혼의 임신, 이혼 수용 태도는 반대로 상승되었습니다. 즉 가치관이 변화가 된 거죠. 변화됨에 따라서 그럼 결혼 의향은 어떻게 됐느냐? 2015년도에 63.4%에서 2018년도에 45.5%로 감소했습니다. 결국은 결혼 가치관이 변함에 따라서 결혼 의향도 변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것은 무엇을 시사하냐면 결혼 의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혼인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금 파란 표시로 되어 있는 것이 혼인 건수인데요. 혼인 건수는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첫 아이 출생아 수죠. 이것은 계속 비례해서 하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출산 의향이 하락이 되고 그러므로 해서 결혼 수가 또 감소되고 이것에 비례돼서 지금 저출산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죠. 이것은 무슨 것을 시사하냐면 결국은 미혼자의 전통적 가족 가치관이 긍정적으로 변화가 되어야만 결혼 의향도 증가되고 궁극적으로는 출산율도 증가가 된다라고 하는 시사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고 할 때 사회 경제적 관점에서 쭉 설명을 지금까지 정부가 해왔지만 이것을 좀 다른 관점에서 가족 가치관의 변화로 우리가 관점을 돌릴 때 유념해야 되는 사실은 뭐냐면 이런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보면은 출산율을 증가시키려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미혼자의 전통적 가족 가치관이 계속 부정적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데 이것을 멈추고 긍정적으로 변화가 되어야만
결혼 의향도 증가되고 결국은 출산도 증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의 시사점입니다. 한편 기혼자의 가족 가치관 변화가 출산 의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면 기혼자의 경우는 자녀가 필요하다, 또 부모의 가치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또 부부간의 성역할 규범에 대해서 긍정적일수록 그렇지 않은 기혼자에 비해서 출산 의향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연구 결과를 보면 이 2015년과 2018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특히 이 기혼자 중에 자녀가 없는, 아직 자녀가 없는 그런 그 기혼자의 경우는 가족 가치관의 변화나 출산 의향에는 그렇게 큰 그 변동이 없었습니다만 이미 자녀가 한 명 이상이 있는 이 여성의 경우 2018년도가 2015년도에 비해서 자녀의 필요성이 부정적으로 변하고 부부간의 성역할 규범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변했고요. 그에 따라서 내가 앞으로 더 많은 아이를 추가적으로 출산하겠다라고 하는 의향도 10.9%가 감소하게 된 연구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시사하냐면 역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출산율을 증가시키는 가족 가치관적 측면에서 볼 때 그러니까 자녀가 없는, 그러니까 결혼을 한 이 기혼자 중에 아직 자녀가 없는 그러한 기혼자의 경우는 별 그런 그 어려움이 없어요. 가족 가치관도 그렇게 크게 변화돼도 안 되고 자연스럽게 아마 자녀를 출산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 현상입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미 자녀가 있는 기혼자의 경우는 사실은 전통적 가치관과 전통적 가족관이 부정적으로 변함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자녀를 낳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기혼자 중에 이미 자녀가 있는 기혼자의 전통적 가치관이 긍정적으로 변해야만 한 명이 아니라 2명 이상 계속 그렇게 출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 출산 의향도 증가되고 출산율도 증가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얼마나 이 저출산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이 가족 가치관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가 이 선행 연구들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지금 저출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함에 있어서 특별히 이 발표는 저는 사회 경제적 관점은 이렇게 보다는 좀 가족 가치관의 측면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미혼자 그리고 이미 자녀가 있는 기혼자들의 가족 가치관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즘 미디어에서 보면 몇몇 분들이 한국의 가족주의 때문에 이 비혼이 늘고 출산이 줄어든다라고 주장하곤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연히 조선일보를 보니까 거기에 정상인 명예 교수님께서도 같은 입장이더라고요. 한국이 너무 과도한 가족주의가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결혼하려고 하지도 않고 출산을도 줄어든다. 그래서 과도한 가족주의와 이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마치 이것이 좀 전문가들의 어떤 그런 그 지식인들의 어떤 그 생각인 것처럼 이렇게 칼럼을 썼는데 저는 이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앞에서 우리가 연구 결과를 보면 사실 이거는 상식적인 내용이 아니죠. 그죠? 오히려 가족주의가 붕괴됨에 따라서 비혼도 늘고 출산이 주는 것이지, 한국이 지나치게 가족을 중심하고 하니까 젊은이들이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출산도 안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좀 전문적이고 상식적인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좀 안타까운 건데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저출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가족 문화 전통을 소생시키고 가족의 가치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위해서 좀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한국의 가족 문화 전통, 이 마치 박물관에 어떤 고대 과거의 유물을 보여주듯이 일방적으로 젊은이들에게 야, 우리 한국의 가족 문화가 얼마나 좋은지 아느냐, 응? 중요한지 아느냐, 응? 전통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좀 하는 방식으로는 절대로 이거는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우리의 소중한 가족 문화 전통을 현재에 맞게 분명히 재해석을 해야 되고, 특별히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가치를 온전히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미래로 열어갈 수 있는 요소를 찾아내어야지 젊은이들이 한국의 가족 전통을 우리들의 삶 속에 수용할 만한 가치가 있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가족 전통의 가치를 잘 발현할 수 있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총 4가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한국의 가족 문화 전통은 기본적으로 대가족 모델입니다. 이 대가족 모델 안에는요, 이 조부모, 부모, 자녀라고 하는 3대로 이루어진 가족이죠. 그러니까 대가족 모델에는 시간적 개념에서 보면은 사실은 조부모는 과거를 대표하고 부모는 현재를 대표하고 자녀는 미래를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는 시간의 연속성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제가 있으면 오늘이 있는 것이고 오늘이 있으면 내일이 있죠. 즉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무한히 연결되어서 연속하면서도 영원성을 띱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대가족 문화에 조부모가 있고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인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이게 얼마나 심오합니까? 예? 야, 3대라고 하는 시간성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연속적이고 영원한 시간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 즉, 남녀가 결혼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혼 후에는 자녀가 있어야 됩니다. 부부끼리만 가지고는 오늘은 있어도 내일은 없죠. 내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끝나죠. 그죠? 자녀가 있어야 미래가 있고, 자녀가 없으면 한 세대 만에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대에 자녀가 없다, 출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대가족 모델의 형태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중요한 특징과 고려해보면 뭐가 없어지는 걸 의미합니까? 한 가족 안에 자녀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한 세대가 날아가는 것이고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도 사실은 대단히 심각하게 이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유명한 인구학자인 데이비 콜만이 지적한 것처럼 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즉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습니다.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한국의 대가족 문화가 계속해서 발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시간적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하고 영원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고 결국은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고 한국의 미래는 밝아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이 저출산 문제와 연결돼서 고령화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 고령화 문제를 대처하는 이 정책 입안자들과 전문가들은 이 장래 인구 추계를 사회 경제적 관점에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저출산이 이대로 지속되면 고령화 문제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현재 2020년도, 20년도면 한 5명의 생산 연령 인구가 한 명의 노령 인구를 부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년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한 명의 생산 연령 인구가 한 명의 노령 인구를 이렇게 부양한다고 되면서 너무 이거 심각하다.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가 계속되면 노령 인구를 부양하기 위한 생산, 즉 젊은이들의 부담이 너무 커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조부모, 부모, 자녀라고 하는 이 대가족 안의 모델로 보면 조부모의 가치가 어떻습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고 노인이 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대가족 모델 안에서 보면 결국은 조부모는 과거를 대표한다고 말했는데 이건 뭘 의미합니까? 조부모는 과거에 살아왔던 훌륭한 경험들이 있잖아요. 어려움도 극복한, 도전하고. 그러니까 이것들을 후대, 특히 미래 세대에 있는 손자, 손녀들에게 미래에 닥치게 될 그 역경을 넘어설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지혜의 본물을 품고 있잖아요. 그죠? 그 문제는 뭐냐면 이 대가족 모델이 사라짐으로 해가지고 이 조부모의 가치는 점점 희미해지고요. 일생을 가족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살아가던 이 노령인구가 소위 노령인구가 나이가 들면서 후손과 사회에 부양의 짐이 되는 것으로 규정되는 것은 찬성하십니까? 여기에 좀 65세 이상 되신 우리 어르신들. 저도 뭐 5년, 10년 후면은 이 노령인구에 해당되는데 제가 10년 후에 이렇게 규정되는 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야, 나의 존재가, 예? 손자, 손녀의 눈치나 봐야 되고, 그죠? 예. 부양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러한 짐처럼 여겨지는 것으로 규정이 된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그러니까 대가족 사회 내에서의 조부모 가치가 하락이 되면 사회 경제적 관점만 접근해가지고 노령 인구를 이렇게 폄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조부모의 가치를 계속 대가족 모델이 유지되고 조부모의 가치가 계속 발현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어머니들이 일할 수 있도록 자녀 교육을 위해서 보육원에, 양육원에, 유치원에 지원해 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가족 안에 조부모가 손자, 손녀를 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이러한 가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 조부모에게 양육비를 제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것도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대가족 모델에 내재되어 있는 특징과 또 가치관을 보면 종적 질서와 행적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거는 마치 대가족 문화에는 너무 수직적 질서만 있는 게 아니냐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보면은 조부모와 아빠와 엄마와 자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조부모, 부모, 자녀라고 하는 종적 질서가 있고요. 다음에 부부라고 하는 또 형제, 자매라고 하는 행적 질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종과 횡이 함께 질서를 갖추면서 서로가 화합하는 것이 사실은 대가족 모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고 품어있는 내재되어 있는 가치라고 중요한 요소죠. 즉 종적 질서에 보면 사실은요 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인간 이해가 있는데 서양에서는 보통 인간은 독립적인 개인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 이름을 대잖아요. 나는 뭐 유경묘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데 한국에서 자기 소개할 때 자기 이름 대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보통 이렇게 하죠. 저는 뭐 유봉상의 둘째 아들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가족과 종적 관계 하에서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죠. 자아 정체성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인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적 자기의 출발점, 나는 나의 선택과 나의 의지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부모와 조상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는 나라고 하는 그러니까 종적인 이런 질서 속에서 자신을 출발시키는 것은 대가족 안에 있는 우리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놀랍고 아주 매력 있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다른 관계와 다른 아주 독특한 특징이 뭐냐면 사랑과 생명과 혈통으로 또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대가족 모델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고 또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적 질서의 대표적인 것이 부부관계인데요. 보통 부부관계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마치 수직적 질서인 것처럼 부정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또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조선 중기 후기 때부터 나타난 겁니다. 남존여비라는 거 소위. 이것은 원래 유학에서 나와 있는 부부 개념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중국 한나라 때 유학자인 동중서가 이 남녀, 음양을 왜곡시켜가지고 설명했고 이것이 조선 중기로 넘어와서 우리나라의 문화처럼 되어 있는 건데 사실 이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주역에 하늘은 귀하고 땅은 아주 비천하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동준서가 양존 음비로 해석해서 제시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나라 이전에 즉 진나라가 통일하기 전까지 1800년 동안 유교의 근본적인 부부관계는 남존여비가 아니라 음양대대입니다. 그러니까 양과 음은 서로 다르지만
마주보고 있고 서로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상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다린다라고 하는 음양대대가 원래 유학의 근본적인 정신이고 이것이 남녀관계, 부부관계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음양대대는 세계적인 신앙 전통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남성과 여성을 창조했다. 쿠란에서도 똑같은 의견을 찾아볼 수 있죠. 이것은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남녀는 신성하다는 거죠. 남성은 창조주의 아들로 태어났고 여성은 창조주의 딸로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성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귀한 존재인지, 여성은 나는 하나님의 딸로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신성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이 바로 이 남성과 여성의 출발점이 창조로부터 출발되는 것의 의미인 것이고요. 이 말은 결국 뭐냐면 나도 그렇듯이 남성은 여성도 하나님의 딸로 귀한 존재로 태어났다라고 존중해줘야 되는 것이고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서로가 존중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음양대대나 뭐 창조주에 의해서 형상을 닮아서 창조했다라든지 이런 모든 것에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이고 이것이 바로 대가족 안에서 실현돼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남성과 여성의 차이입니다. 이 차이는 남성과 여성 간의 상호 보완적 관계를 맺고 또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기 위한 조건이고 각각 독특하고 고유한 위치와 역할을 가지게 되고 이 역할에 따라서 사실은 자신들이 사랑의 세계도 키워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 좀 시간이 돼서 좀 빨리 좀 마치겠는데요. 그렇지만 좀 하나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 부부관계에 있어서의 사랑의 질서는 사실은 성의 질서입니다. 맹자가 왜 인륜을 놓고서 5가지의 윤리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한 축이 부부유별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부유별도 부부간에 구분이 있다라고 보통 해석을 하는데 사실 이것은 불상압이라고 합니다. 불상압. 그런데 부부유별은 이 한 부부가 다른 부부와도 구분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의 불상란의 의미도 있습니다. 즉 성의 질서. 우리의 남편과 나의 부인 이외의 다른 여성하고는 성적 관계를 맺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사실은 이 부부 유별 안에 나타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한국의 대가족 안의 문화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이렇게 사실은 오랜 전통 안에 이게 나눠지는 것인데요. 사실은 최근에 뭐 혼전 성관계라든지 혼외 출산이라든지 동성애가 현대적인 생활 양식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대한민국이 이러한 생활 양식을 수용하지 않고 전통적 결혼관과 가족관을 고수하는 것이 저출산의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하면서 이것을 수용해야 한다라고 많은 말씀들을 하곤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이런 것들이 현대인의 생활 양식이기 때문에 정말 거슬 수 없는 현대 트렌드입니까? 그러나 동서를 막론하고 역사를 보면 이런 형상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계속 발생됐던 사건입니다. 그죠? 현대만의 생활 양식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에드워드 기번이 로마 제국의 흥망에서 얘기한 것처럼 결국은 성의 질서가 붕괴되면 사회에 혼란이 일어나고 가정이 파괴되고 결국은 국가의 몰락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것을 현대인의 생활 양식처럼 여기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좀 시간이 없어서 좀 나중에 참고주로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좀 찾아보시길 바라고 결론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신타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사실은 원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신병자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미친 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사회 경제적 관점에서 물질적으로 풍요해지면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할 것이라 생각하면서 202조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저출산 문제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관점만 가지고 저출산 현상을 접근한다면 이 아이신타인의 지적처럼 매우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근거로 세 가지로 좀 제안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서구 이론과 정책의 근거에서 사회 경제적 관점보다는 대한민국에 맞는 고유의 방향을 세워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것이 제가 지금 발표드렸던 대가족 모델에 내재한 가족 가치관의 발현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가족 가치관의 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을 좀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저출산 고령화 사회위원회의 위원들이 누구로 되어 있냐면 대부분이 다 노동, 복지, 주택 전문가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경제적 관점만 가지고 주구장창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정책을 내놓는 거죠. 그러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족 가치관 정립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면 그냥 필요성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 저출산 고령위원회에 이런 철학과 종교, 역사 등의 인문학 전문가들도 포함되고 여러분들처럼 가족의 가치관을 지지하는 사회 시민 운동가들도 분명히 포함되어서 정책적으로 이것이 실현된다라고 제안하고요. 끝으로 대한민국 이 대가족 모델에 내재되어 있는 가치의 매력을 인정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면 우리 대한민국이 아마 이 부분 가지고 한번 성공한다면 뭐 스웨덴식, 프랑스식 모델로 자꾸 추구하려고 하는 경향인데 그러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가족 가치관을 가지고 많이 성공한다면 인구 문제로 불편하고 어려운 국가의 새로운 등불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